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워크샵의 주제는 타겟 광고를 위한 IT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문제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재영이고요. 저는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과 아피가라는 프로그램의 아피가라는 프로그램 이후 창설된 한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청년들 단체의 청년들 단체인 보야지에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들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패널분들 그리고 청중분들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먼저 저희 워크샵 들어가기 전에 공지가 있어가지고 먼저 공지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참석하시기로 하셨던 학계 쪽의 교수님께서 어제 불참을 통보해 주셔가지고 오늘 안타깝게도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패널들을 모시고 하는 게,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하는 게 저희 KRIGF의 모토인 만큼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어, 패널분이 갑자기 빠지게 된 관계로 저희 오늘 워크샵 조금 축소돼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 소개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픈넷에서 김가연 변호사님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인권 운동하는 시민단체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CPO로 활동 중이신 이진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이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용자의 측면으로서 모시게 된 패널 김희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용자 신분으로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경희대학교 학생 김이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패널 모시고 워크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워크샵들도 많았을 텐데 저희 KRGF 마지막 세션인 만큼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컴팩트하게 정보 전달해드리는 그런 워크샵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워크샵 진행하기 앞서 청중들에게 안내드릴 겸 저희 워크샵의 쟁점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워크숍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 취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타겟 광고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오늘 또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쟁점으로는 IT 플랫폼 기업은 타겟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및 행태 정보를 어떻게 수집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네, 두 번째 쟁점으로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 인권 침해 정도는 어떠하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나 해결책은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로 구글, 애플 등의 기업들이 새롭게 내놓은 개인정보 수집 관련 기술과 정책들은 이용자와 타겟 광고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쟁점은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회자이기도 하면서 이번 워크샵의 공동 제안자로서도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안 취지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먼저 듣고 쟁점으로 넘어가면서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자로서의 제안 취지입니다. 오늘날 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광고는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와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터넷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자 광고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킹, 스마트폰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하여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분석은 소비자 개인의 구매, 취향, 감정,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 효과가 높은 소비자 집단을 특정하고
광고를 노출시키는 타겟 광고가 디지털 광고의 큰 축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급속도로 활성화됨으로써 디지털 광고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까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검색한 단어를 바탕으로 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에 노출된 경험들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광고가 노출될 때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감정과 누군가가 나의 인터넷 이용 행동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워크숍의 큰 골자를 정말 작게 본다면 이 두 가지 인상에서 시작된 것일 겁니다. 맞춤형 광고는 정보 수집 장치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 행태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기업들이 타겟 광고를 하기 위해 수집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성의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초기에 제공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성하는 행태 정보 역시 생성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 저 같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정보를 가늠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타겟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겟 광고는 개인의 관심사와 소비 성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 전환을 높여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간단한 개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정보통신 사회에서 많은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워크숍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의 성장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간격을 해결해 나갈 건지를 고민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사항과 기업의 실제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 현황들을 저희가 표면적으로나마 살펴보고 논의하면서 현재 개인정보 및 행태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이 어느 집단을 대표하셔 가지고 오늘 의견을 전달하거나 뭐 결론을 내자는 의미의 워크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 있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토론임을 인지해 주시고 저희 워크숍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정책과 국내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타겟 광고 시장이 되도록 기준점을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안 취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안 취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저희 쟁점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플랫폼 기업은 현재 타겟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혹은 행태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진규 오늘 이사님께서 간단하게 발제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이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규입니다. 기업들이 광고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를 가공해서 이용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용자가 불필요하게 자신의 관심사에 맞지 않는 광고에 접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이용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접하는 불필요한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접함으로써 효용을 낮게 생각해서 정보에 접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어떻게 보호되고 마지막에 생명주기를 다 거쳐서 안전하게 파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별로 굉장히 천차만별 노력의 수준이 다르고 실제 이용자께서 접하는 정보가에 있어서 어떤 기업으로부터는 매우 쾌적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부터는 더 이상 이러한 광고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인터넷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면서 어떤 광고를 접할 때 이 광고를 누가 제공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흔히 서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광고를 서빙하는 주체가 누구지? 이 광고를 서빙하는데 관여하는 사업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나에 관한 행태 정보를 과연 안전하게 관리하고 합법적인 처리 근거하에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당연히 안전하게 폐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한 번 본 광고는 또다시 노출이 되고 다른 사이트에 가서도 이 광고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이런 불쾌한 경험을 겪어야 되지? 라는 인터넷 이용 과정에 불쾌한 경험을 겪으시면서 광고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로부터 느끼게 되는 이런 불쾌한 감정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가장 깔끔하게 해결이 될지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지점에서 몇 가지 포인트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정보는 누가 수집하는가? 그리고 나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을 하는가? 그리고 광고가 나에게 노출이 되는데 이 광고는 과연 누가 보여주는 것인가? 그리고 이 광고를 보여주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스테이크홀더들은 누가 있는 것이며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역할을 벗어나서 나의 정보를 원래 광고를 서빙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과도하게 쓰지는 않는가? 또한 최종적으로 내가 광고에 접하게 되면서 이런 불쾌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나의 정보가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더 개인정보가 잘 사용되게 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광고 생태계에서 이용자가 연관성 있는 광고를 접하게 되고 그 경험이 유쾌해지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광고 생태계가 아까 제안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착취하고 나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점에 특히나 이러한 광고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용자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노출할 수 없었던 중소상공, 소상공인에게도 어떤 효용을 가질 수 있게 광고 생태계를 만드느냐 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규 기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이제 이용자들과 기업에 있어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지 미리 알고 계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 잘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저희 토론하기 앞서서 또 쟁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2번의 발제, 쟁점 3번의 발제 다 듣고 그 다음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쟁점 2번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인권 침해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먼저 김가연 변호사님의 발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가연 변호사입니다. 이진규 이사님께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걸 기대했는데 이따가 토론 시간에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저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그 테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광고를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맞춤형 광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저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옆에 뜬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어쨌든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잘 몰라서. 근데 결국에는 그 맞춤형이라는 거는 그 이용자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거라 이게
결국엔 개인정보 이슈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PPT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서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우선은 먼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될 것은 이 맞춤형 광고에서 사용되는 그런 정보들이 뭐 제안자께서도 사회자께서도 처음에 제안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우선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가나다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뭐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영상과 같이 보자마자 딱 이건 뭐 김가연의 개인 정보다라고 김가연이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걸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 정보이고, 그런데 그 정보만으로는 바로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저희 집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집 주소만 봐서는 개인을 식별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정보, 그러니까 뭐 김가연은 뭐 서초동에 산다, 이런 두 가지 정보가 결합을 하면은 이제 저를 식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목에 이제 결합을 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보가 돼서 개인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도둑법이라고 부르면서 반대를 한 데이터 3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해서 원래 개인을 개인 정보이지만 가명 처리를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그러니까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그런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가명 정보도 당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에 해당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이용자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이런 법제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뭐 어디든 온라인 사이트든 모든 걸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늘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4조 제2호 상의 그런 권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네이버에게 네이버 회원인 경우에 네이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정보, 뭐 이름, 주소, 뭐 전화번호 등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를 열람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을 요구한 뒤에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를 요구하거나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뭐 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권리들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제 맞춤형 광고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행태 정보가 개인정보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는데요. 뭐 이거는 법은 아니라서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에서 온라인 행태 정보라고 하면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광고는
이제 타깃 광고를 한국어로는 맞춤형 광고라고 하는데 행태 정보를 처리해서 그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태 정보는 온라인에서는 주로 쿠키를 통해 수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쿠키 그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개인 그 쿠키가 뭐 수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법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고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냥 행태정보라고 하고 있고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사실 법의 적용 대상,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 EU GDPR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GDPR이 이제 시행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면은 늘 쿠키 수집 관련돼서 동의창이 늘 뜨곤 하는데요. 이게 다 이제 GDPR이 쿠키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인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여기서 법상으로 최초로 그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맞춤형 광고는 그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 습관, 구매 내역 등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제야 등을 추천하는 경우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광고뿐만이 아니라 검색 결과의 제공이나 그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쇼핑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왔을 때 뭐 제일 먼저 뜨는 재화라든지 뭐 이렇게 물건들을 추천하는 것도 다 맞춤형 광고라고 해서 되게 광범위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집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한데 네, 우선은 이건 아직 법으로 제정된 건 아니고 개정안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맞춤형 광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의 발달으로 결합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와 식별 가능성이 없는 행태 정보가 구분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거의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그 기술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행태 정보도 개인 정보에 포함시키거나 개인정보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니만큼 뭐 그런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데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그러면 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아예 뭐 개인정보, 행태정보 이런 것도 전혀 활용을 못해야 하는 것이냐. 그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동의 절차 같은 경우는 많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태 정보를 개인 정보로 보더라도 이런 형해화된 개인정보 수집 고지나 동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고 또 뭐 개인정보가 된다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GDPR처럼 행태정보 수집 시에도 그러니까 수집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선택권을 처음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옵트인 방식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이런 두나 트랙이라는 이런 약간 이것도 어느 쿠키를 수집하게 못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선택권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열람 정정 삭제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다음에 김희준 님께서 얘기하실 그런 최근의 구글 애플 관련 정책들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장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가연 변호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역시 김가연 변호사님께서 완전 전문 분야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저희 청중들과 패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잘 발제해 주셔가지고 저 사회자뿐만 아니라 청중들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3번 쟁점의 발제를 먼저 김희준님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번 쟁점 발제 이후 이진규 이사님의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3번 쟁점 발제 이후에 다시 이진규 이사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반 이용자 측에서 대표자로 나오게 된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화면 공유를 통해 발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제가 이 제안을 한 동기가 된 그런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정책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플이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기존 앱스토어에 있는 광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묻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 아무래도 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측면이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그 미국 입법계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 수익의 직접적인 의존성이 떨어지는 애플에서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의제를 두고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그 맞춤형 광고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 이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플, 그 다음에 구글이 새로 도입하게 되는 새로운 개인정보 방식의 한 사례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이 경우 이제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창 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제 마케팅이나 그런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것은 구글 플록이라는 구글의 새로운 광고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구글은 그 크롬에서의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한 타겟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비판이 많이 일게 되자 이제는 개인 하나하나의 쿠키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같은 관심사에 대한 개인들을 모아서 집단화시키고 그 집단을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을 시킨다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했고 다음 해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플록의 경우는 여전히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완전하게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화면입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제품에 광고가 자동으로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제 개인 화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앱 하나하나에 대한 개인정보 차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불허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통째로 제 개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는 이런 방식으로 타겟 광고에 노출되고 있고 또한 이런 방식으로 타겟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런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타겟 광고의 사용을 정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광고의 차단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겟 광고만 저희에게 노출이 안 된다 뿐이지 실제로 이 중에서 저희 데이터를 차단을 하게 되면 그냥 저희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광고들이 똑같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가 광고로부터 이용자들을 자유롭게 하진 않는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제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구글의 광고를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가 표시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웹사이트 방문, 그다음에 계정의 정보, 죄송합니다. 사용 기록 이런 로직을 바탕으로 광고가 저에게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한 설명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인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저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보다도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이런 좀 난잡하고 그런 나쁜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화면을 가리는 식의 광고나 또 화면을 가리는 식의 광고, 그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광고 이런 나쁜 광고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게 개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광고에 대한 반감을 들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제한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안심이 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는 시장이고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런 와중에서 되게 유망한 시장인데 개인정보 보호만을 이유로 이 시장의 성장세를 꺾는다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타겟 광고 시장이 기존의 TV 광고 같은 것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고 특히 이제 TV 광고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 아니면 접근성이 많이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는 좀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도 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함과 동시에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차출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과의 공생 이런 것도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자로서의 패널로 나오신 오늘 김희준님의 3번 쟁점에 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소개드리는 걸 잊었는데 저희 김희준님 역시도 이번 워크숍의 공동 제안자로서 이번 워크숍 내용과 쟁점 구상하신 바 있어가지고 오늘 청중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의 현재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또 쉽게 설명드린 바 있고요. 또한 개인의 이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 개인정보 수집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는 발제였습니다. 네. 3번 쟁점까지 발제를 다 마쳤는데요. 아까 김가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준규 이사님께서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보충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준규 이사님의 보충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규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죄송한데 제가 파일 보내드린 거를 좀 주최 측에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 컴에서 하려고 했더니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사무 파일이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공유를 해드릴까? 있으신가? 예, 혹시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조금 잘려서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하면은 혹시 전체가 다 보이실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화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광고가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서빙되는 단계에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의 내용이 바로 그 화면입니다.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실시간 경매 방식이 전체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는 모든 방식을 커버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정한 사업자가 퍼스트 파티로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방식 외에도 전적으로 광고 생태계에 맞춤형 광고를 서빙하도록 위탁하는 방식도 있고 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가장 표준적인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광고를 서빙하는 방식으로서 표준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장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광고를 이용자들에게 노출하고 싶어. 근데 아무 이용자한테나 다 노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광고가 너무 많이 노출될 거야. 그러면은 비용도 올라가고 효과성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거양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광고주는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청 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광고는 20대 여성에게 주로 소구하는 내용의 광고이다 보니까 20대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20대 여성 가운데 우리 제품에 특히나 관심을 보일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를 타겟으로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근에 접히는 스마트폰을 발매를 했는데 이와 같은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패셔너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기를 빨리 사용하고자 하는 얼리 어답터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의 한정해 가지고 광고를 내보내고 싶어 라고 하는 제약을 광고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고주는 그와 같은 요청을 담아서 광고를 내보내겠다, 집행을 하겠다라고 광고 대행사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와 같은 광고 대행사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 주세요. 우리 광고가 노출되고자 하는 플랫폼은 이러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데일리로 방문하는 웹사이트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내걸어서 광고 경매 시장에다가 내놓을 겁니다.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웹사이트들은 우리가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가장 비싼, 가장 광고 비용이 높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광고를 노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사이트는 이와 같은 우리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는 이러이러한 광고를 다 내보낼 수 있으니까 다만 너무 선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아동을 타겟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이트의 성격과 맞지 않는 그런 컨텐츠를 제외하면은 어떤 광고라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광고를 물어와 주세요. 라고 또 대행업자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대행업자는 그러한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서 역시 광고 경매 시장에다가 우리가 이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고객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번 노출돼서 클릭을 할 때마다 3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비용이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경매에 붙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광고주의 요청과 웹사이트의 요청이 서로 맞아지는지를 광고 경매라고 합니다. Ad Exchang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Ad Exchange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이 이용자에게 이런 광고가 노출되면은 가장 최적화된 정보가 제공될 것이고 클릭을 할 가능성도 높아 라는 어떤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주로 방문을 했는지, 평소에 어떤 제품에 관심을 보였는지, 아니면은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이용자로 추정이 됐는지 등등의 정보를 어디선가 갖고 있어야 광고 경매에 최적화된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할 텐데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하고, 주로 DMP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광고에 최적화된 정보를 받아서 이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 광고 경매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요구사항과 웹사이트,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결합을 해서 이 광고가 최적화돼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공급자인 DMP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화면을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저런 경매를 해서 하려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경매를 하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비용도 얘기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광고는 사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미 수집이 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고 기존에 해당 광고를 받는지 또는 새로운 광고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광고 경매소,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경매를 해서 가장 높은 값을 요구를 하는, 하지만 광고주의 요구사항과 웹페이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비용을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비용을 확인을 해서 낙찰을 시킨 다음에 광고를 보여주는 이 전체 과정은 100ms 안에 발생을 합니다. 0.1초 안에 발생을 하는 거죠. 눈 한 번 깜빡하는데 0.2초 정도가 걸리는데,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 이하의 그런 실시간 경매를 통해서 이용자의 관심 사항을 분석을 해서 그에 최적화된 광고를 내보내주는 방식을 택해서 실시간으로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 필요한 여러 플레이어들에 대해서는 어떤 플레이어가 있는지 앞 화면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광고주가 있고, 광고주의 요구사항을 대행해서 처리를 하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DSP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있고, 이런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SSP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애드 익스체인지가 중간에 자리를 잡고, 이 전체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을 해주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인 DMP와 같은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관여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은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저런 중간 과정에 필요한 서버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공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보이는 대여섯 개의 플레이어뿐만이 아니라 광고 생태계에서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DMP가 어느 정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DMP 사업자 하나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엑시엄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서비스 제공자인데요. 엑시엄 같은 경우는 각 미국인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3,000개까지 해당하는 특성 정보와 개인에 대한 평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한지, 사회적인 지위는 어떠한지,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한지, 이런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TV 시청 기록이라든지 굉장히 오프라인에서의 쿠폰 이용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제 기록들 같은 거를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3,000개의 데이터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이용자를 굉장히 특성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관심 세그멘트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이 엑세엄이라는 기업은 대략 한 3,000개 정도의 특성을 나눠가지고 이진규라는 사람은 이러한 특성 3,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 분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광고 생태계에다가 제공을 하면서 맞춤형 광고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레이어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플레이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화면으로 하나를 좀 대체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용자가 이렇게 웹사이트 4개를 쭉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웹사이트마다 add 1, 2, 3, 4라고 하는 광고가 노출이 될 텐데요. 이 광고를 실제 서빙하는 뒷단의 주체는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addserver001.com이라고 하는 저 광고 서버가
저 여러 웹사이트에 대해서 공통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쭉 이어져서 늘 같은 광고가 이용자를 쫓아다니면서 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런 따라다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크리테오 같은 사업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따라다니는 광고를 노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웹사이트들과 계약을 맺어서 여러 웹사이트에 단 하나의 사업자가 공통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들은 저러한 광고가 노출되는 도메인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식별값을 붙여서 이 사람이 A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는 여기에 관심을 보였고, B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고 다음에 방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마 이런 걸로 예측이 된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는 이런 광고를 보여주면은 굉장히 최적화된, 관심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추론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아까 김가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쿠키라고 하는, 특히나 서드파티 쿠키라고 하는 쿠키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한 군데다가 모아서 분석을 해서 관심을 분석을 하고 내심의 의도까지도 추론을 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일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하고 애플에 대해서 최근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글의 플록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의 행태에 대한 신용 점수로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신용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사업자들이 다 확인을 하면서 그에 맞춘 서비스나 맞춘 광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감시 자본주의의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체계에서 과연 플록이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정도 더 보장을 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생태계를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쿠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의 순서를 조정을 한다라든지 광고가 얼마나 자주 노출이 되는지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서드파티 쿠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어가 곤란하게 하는 게 플록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으면은 이용자에게 오히려 더 불편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광고 연관성이 구글에서 분석하기로는 최대 95%라고 하지만 최대가 아닌 중간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연관성이 기존 광고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추지 못한 광고 콘텐츠를 노출함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기타 민감 정보에 기반한 타겟팅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브라우저 핑거프린팅에 활용이 될 수 있는 플록 아이디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생성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새로운 체계가 기존 광고 생태계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훨씬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구글이 제시를 한 플록이라는 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좋을지언정 구글이 광고 생태계에 가지고 있었던 그립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는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애플도 ATT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IDFA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는 부분을 강제화하기는 했는데, 이런 게 분명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아니면은 광고 생태계에 있어서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서 앱 서비스들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전환을 해야 수익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결제를 올려야 되고, 이 결제는 결국 애플의 앱스토어에 적용이 되어 있는 애플의 결제 체계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의 생태계에 묶이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앱 쪽에서의 광고를 자꾸 빼다 보면은
애플의 자사 앱스토어에서의 검색 광고 경쟁력이 강화하는 등 경쟁적인 측면에서 역시 빅테크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다른 가치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규 이사님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또 테크적인 면을 대해서 저희 일반 이용자들이나 청중들께서 잘 몰랐던 사실들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궁금하신 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청중들이나 패널분들 중에서 방금 이진규 이사님 발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점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딱히 없으시면은 이번 쟁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제가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패널분들께서 발언해 주시거나 플로어에서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쟁점에 대해서 발제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번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 전달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뒤에 2번, 3번 쟁점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의 형식으로 돼도 됐고, 또한 자신이 생각한, 지금까지 발제를 들으면서 또다시 생각난 바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발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2번 쟁점입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뭐 정보인권 침해 정도나 그것을 위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사회자이지만 저 제안자로서 질문 드리고 싶은 바가 있어가지고 먼저 패널분들한테 질문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가연 변호사님께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해주셨고, 이진규 이사님의 설명에서도 이제 민감정보에 대한 내용이 몇 개 나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감정보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재규정하고, EU의 GDPR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민감정보에 대한 태도라든지, 뭐 용어 같은 것도, 그리고 정의하는 바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정한 민감 정보, 예를 들면 건강 정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정치, 종교적 성향까지도 알 수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규제나 저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기업에서는 혹시 민감 정보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일반 이용자로서 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 정보에 대해서 뭐 기업은 그냥 현행 제도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류하고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 기사님께. 네. 특정한 기업의 내부 정책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GDPR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명시적인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시적인 정보가 명시적으로 민감정보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광고에 활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컬럼이 민감 정보다 라고 하면은 광고 서버가 그런 민감 정보와 연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민감 정보를 광고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네이버만의 정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감정보라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인 민감정보 외에도 이용자마다 자신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특정한 토픽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정보라든지 하는 거는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유형의 민감 정보를 사업자가 일일이 다 구분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 광고라는 게 결국은 광고 머티리얼이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단계에서 불쾌감을 형성을 한다라든지 민감한 감정을 촉발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의 내용을 가지고서 사전에 굉장히 정밀하게 필터링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인종이나 아니면은 성적인 지향이나 이런 게 광고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프록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광고 내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용자가 받아들였을 때 민감하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의 내용은 좀 제외를 하거나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각 기업들마다 굉장히 좀 상세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용자들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언론사라든지 아니면은 중소 서비스 같은 데를 갔을 때 여기저기 창이 떠 있고 굉장히 좀 같이 보기 민망한 광고들이 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맞춤형 또는 맞춤형이 아니더라도 광고가 제공되는 데 관여하는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크홀더가 있는데 그런 스테이크홀더 중에 하나 또는 복수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아니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거고 또는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웹사이트가 우리는 이런 광고는 허용하지 않아요 라는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파퓰러하게 생각을 하는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들에서 그런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들에 따라서 또는 광고에 관여하는 스테이크홀더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상이한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감 정보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있고요. 뭐 그래서 민감 정보는 그 사상 신념, 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해서 유전자 정보라든지 범죄 경력, 전과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감 정보에 관한 그런 규제가 이미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처리 제한이라고 해서 사실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 다른 개인정보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한테 뭐 그런 뭐 수집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리고서는 동의를 받거나 이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처리가 허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나 뭐 이제 EU도 GDPR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있는 나라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이런 맞춤형 광고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그런 미국의 경우는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좀 이런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고 거의 그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기업과는 완전 다른 차원에서 아까 보셨듯이 그런 뭐 정보를 사실은 이용자의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수집을 하고 또 그걸 활용하고 또 이런 개인정보 이런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소한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는 그런 뭐 미국의 경우처럼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뭐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활용이 된다든지 그 정도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좀 덜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민감정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우선 원칙적으로는 처리 금지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맞춤형 광고나 이런 광고 사업 모델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광고가 없는 게 제일 좋죠. 광고를 접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근데 뭐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광고가 필수적이다. 그럴 때는 이제 최소한 뭐 제가 아까 뭐 구글이나 애플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였고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맞는 것이 아닌가. 물론 또 근데 또 광고를 무조건 봐야 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맞춤형 광고가 차라리 나은 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건 정말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가연 변호사님의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쟁점에 대해서 혹시 이용자 측면이신 김희준 패널 분께서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한 가지 저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네, 요즘 그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포털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은 굉장히 한 포털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엔 그냥 포털 사이트였다면 이제는 쇼핑과 이제 금융까지 한데 뭉친 그러한 거대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용자도 많이 늘게 돼서 네트워크 외부성도 생기고 그와 동시에 좀 아무래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돼서 그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런 광고 역량 측면에서도 좀 그런 대형 플랫폼들과 좀 군소 플랫폼들의 그런 역량이라던가 좀 광고 성능 이런 게 조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에 대해서 좀 자연적인 독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는데 자연 독점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쪽에 대해서 좀 이런 거를 조금 혹시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에 대한 좀 의견을 하나 여쭤볼 수 있을까 합니다. 예, 또 개별적인 기업의 얘기를 상세하게 하는 거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또 전제를 하고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거의 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용자들께서 단순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기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용자의 불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가 수집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서 외부에서 얘네가 독점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역량을 다른 사업자와 격차를 굉장히 크게 벌려나가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서 타 사업자가 추종할 수 없는 컴페티티브 엣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철학 중에 광고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정보성이 있는 광고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김가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대한 이용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되 불쾌한 골짜기를 건너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노출함에 있어서 동일한 광고가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프리퀀시 캐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소재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최소한 가장 최신의 것을 이용을 하고 과거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다.
라는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반드시 김희준님의 우려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 국민께서도 그런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시 유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업이 되고 최소한 국내에서만이라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에도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션이 거의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세션 1시간, 저희가 90분으로 기획된 세션이기 때문에, 이번 쟁점에서 좀 더 말할 거리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먼저 3번 쟁점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다시 더 얘기할 게 있으면은 이번 쟁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션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거나 또 줌에 접속하셔가지고, 현재 워크숍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Q&A를 달아주시면은 나중에 Q&A 시간 때 제가 대신 발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쟁점입니다. 구글, 애플 등의 기업들이 새롭게 내놓은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정책들은 이용자와 타겟 광고 시장에 있어서 모두 긍정적인가입니다. 뭐 앞에서 이제 김가연 변호사님이나 이준규 이사님께서도 한번 다 언급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논의거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또한 시장에서도 그런 거에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가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제한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용자에게 보다 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전혀 부인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굉장히 좀 크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지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포인트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프라이버시 외에도 시장 경쟁적인 관점까지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가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빅테크 플랫폼들이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전히 좀 일부 미국적인 사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적인 사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은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다 제공을 하고 노티스 앤 컨센트를 하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잘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한 다음에 이용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의 처리나 활용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게 뭐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미국적인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동의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서 소개를 한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됐습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인 레나타 살레츠리라는 분이 발간을 한 저작물인데요. 이 알고 싶지 않은 마음에라는 책에서는 우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에 다가설 때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무지 또는 무시, 부인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엉뚱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내용을 들고 오냐라고 하면은 이분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케아화라는 게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케아는 굉장히 그 가구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케아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매해 보면은 사실 설명서에 상세한 조립하는 게 없습니다. 다 DIY죠. 그냥 간단한 설명서 종이 하나 해놓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의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결국은 지식사회이고 구글링만 하고 뭐든지 찾아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있고 유튜브를 뒤져보면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굳이 제공을 할 필요는 없어. 이 세상은 이미 DIY의 세계로 접어들었고 이 DIY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모든 사용자가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또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식을 인스턴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구글 등의 수단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동의체계도 이용자들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고 모른다라고 하면은 찾아볼 수 있어.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informed consent라는 건데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동의 내용을 보지만 귀찮아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내용을 봐도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글링을 한다라든지 이런 노력까지 기울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무지를 레버리지 삼아서 동의를 획득을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는 행태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착화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동의제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노티스 앤 컨센트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구글이나 애플이 적용을 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김희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애플의 동의 방식, ATT에서의 동의 방식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래 이용자를 추적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용자의 선택이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동의를 보면 알겠지? 라고 하나면에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실제 정보 주체는 그거를 보고서 이 뒷단에 돌아가는 기술, 이 기술에 관여하는 수많은 스테이크홀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같은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빅테크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근본적인 논의가 같이 따라 붙어야 제대로 된 제도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엉뚱한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진규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의권의 형해와 문제는 정말 많은 학자들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몇십 년 동안 고민을 하고 해도 사실은 답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래서 이루다 사태에 있어서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 이루다의 그 지금 뭐 집단 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개인정보가 뭐 다른 앱을 통해서 이루다 개발사의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카톡 대화들이 이루다의 개발에 사용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동의가 제일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애 과학인지 그 카카오톡 그 채팅 그 목록을 입력을 하면 제공을 하면은 그걸 분석해서 뭐 지금 뭐 썸을 타는 중이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걸 분석해준 그런 연애 카운셀링을 해주는 그런 앱을 통해서 카카오톡 그 대화 정보를 제공을 받고 이제 그걸 이루다 개발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했었냐면 그 앱 아마도 그 연애 과학이라는 그 웹사이트나 앱을 깔고 들어갔을 때 그냥 동의창이 아니 로그인 하는 것 자체로 그 동의를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런 그 제3자한테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동의가 간주되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이용자들의 그런 리터러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정보인권 옹호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그냥 손쉽게 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 되지 막
이런 누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일일이 다 읽고 뭐 그런 일일이 동의를 하고 말고를 결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물론 근데 동의권이 이렇게 실질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또 이용자들의 이런 인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진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또 무슨 동의를 또 받아서 뭐 하나 싶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좀 동의권이 실질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멀긴 했고, 그래서 더더욱 그 이용자들 개개인들이 자신의 그런, 그러니까 정보 주체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하고 그 권리를 또 실현을 하고 그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동의 관련된 내용에서도 또 한 번 더 언급해 주셨고, 아까 이진규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뭐 개인적인 의견들까지 전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션 종료까지 15분 정도 남았는데, 저 일단 김희준 패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질문 사항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Q&A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듣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준 패널님, 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네, 저 김가연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방금 해주신 말씀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로서 사실 단 한 번도 개인정보 그 동의창에 있는 글들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리트러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히 한국장학재단 같은 사이트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조항들을 다 강제로 읽지 않으면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로직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굉장히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법적인 그런 글들이나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안정성, 그런 보안성과 그다음에 편의성 그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그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지 못하면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용자 수가 떨어지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런 리터러시 그 좀 직관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저희도 계속 뭐 각종 세미나나 뭐 아카데미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뭐 정부 부처에서도 다양한 그런 리터러시 뭐 활동하고 있고, 근데 물론 이건 근데 사실은 이용자한테 이거 결국엔 사실 이용자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업이나 이제 그 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근데 사실은 뭐 간시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너무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자체도 사실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 용어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이드라인도 많이 나와 있고 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진규 이사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용자들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사실은 사업자들이 우선은 보안도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법으로는 문헌상으로는 참 잘 되어 있는데 대신에 뭐 예를 들자면 공인인증서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것도 결국에는 그 정보를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국가가 강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공인인증서가 그 보안의 표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면은 사실은 반대로 다른 부분이 보안이 허술해도 면죄부를 주게 되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뭐 보안 인증서 뭐 비번을 뭐 해킹 당하거나 이렇게 탈취 당하면 바로 다 털리고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은 전혀 책임이 없고 근데 반대로 미국은 오히려 이제 그런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국가에서 강제하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사업자가 알아서 좀 보안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들이 더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 사람이 무슨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맨날 뭐 금융 거래를 하던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금융 거래를 하면 바로 뭐 차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다른 또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법이 또 까다롭게 되어 있으니까 딱 그 법에서 얘기하는 것만 딱 지키려고 하는 또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여지껏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좀 그런 규제가 확실하게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그런 일은 최소한 없으니까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엄격한 그런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되어 있고 물론 저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더 잘 인식을 하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뭐 몇 배로 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해도 막상 또 법원에서 또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사회 전체적으로 다 노력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게 개인정보 침해 자체가 그 이용자에 대한 인권권 침해이고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무형의 손해를 입히고 유형의 손해도 당연히 입히지만 무형의 손해도 입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뭐 사업자나 뭐 정부나 이런 법원 다 이렇게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시민사회도 포함해서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바뀌어 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막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잘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가연 변호사님의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쟁점 3번까지 현재 토론은 다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종료까지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로 시청하시거나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기다리는 혹시 모를 질문 대기하는 동안 어, 약간 마무리 멘트를 드리자면 오늘 일단 쟁점 1, 2, 3번 전부 들어보면서 기술계 쪽으로서는 제가 이제 일반 사회자이자 제안자이지만 뭐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 특히 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내용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 정말 편했고 2번과 3번 쟁점에 있어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세션 토론 후반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나 전망 같은 것들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타겟 광고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면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 오늘 세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오신 패널 분들은 어느 기업이나 뭐 단체를 대표해가지고 발언하신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으로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것들을 혼동하지
않으시는 선에서 오늘 논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별다른 Q&A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슬슬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혹시 1번, 2번, 3번 쟁점에서 아직 못다 하신 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 포럼 마치시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패널분들 마이크 켜주시고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마무리 발언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에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 가는 지점이 하나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에서 현재 데이터가 착지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 당국이나 법제 개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기준을 좀 높여놓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어렵게 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 사업자들도 이것만 하면 됐지 뭘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일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가 앞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사회적으로 레커그니션을 받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잘 만들어지는 사회로 나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론과 기회 감사드립니다. 네, 이진규 이사님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토론 90분 동안 진행됐는데 패널분들 모두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가지고 오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제안자인 저와 공동 제안자인 이주님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그런 토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늦게까지 거의 6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늦게까지 시청해 주시는 오늘 청중분들께까지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KRGF가 아침 10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저희 세션이 끝나는 시점인 5시 50분까지 모든 세션이 종료되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밖에 계시다면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액 광고를 위한 IT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문제로 이야기되게 된 제안자 이재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